여러분, 32년간 간호사로 일하다가 퇴직금 3억 원으로 분식집 창업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떡볶이집을 열었는데 유명 먹방 유튜버까지 와서 극찬했거든요. 한 달 만에 월 매출 5천만 원을 찍으며 완전 대박이 났어요. 이거다 싶어서 가게를 확장하고 새 메뉴도 개발했죠.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경쟁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기더니 손님이 확 줄어들었고 임대료는 50%나 올랐어요. 결국 1억 5천만 원을 날리고 58세에 야간 간병사가 되었습니다. SNS 성공 사례에 현혹되어 덤벼들었다가 뼈저리게 후회한 제 이야기 솔직하게 들려드릴게요.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명희입니다. 올해로 58세가 된 전직 간호사입니다. 32년간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며 수간호사까지 승진해 나름대로 성공한 의료진 생활을 보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분식집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2월 코로나로 병원 업무가 극도로 힘들어지면서 조기 퇴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방역복을 입고 감염 위험에 노출되면서 일하는 것이 점점 버거워졌거든요. 32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보람을 느꼈지만 이제는 제 건강도 챙겨야 할 나이였습니다. 퇴직을 결정한 후 남편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 3억 원과 그동안 모아둔 적금 1억 원을 합쳐 4억 원의 목돈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금에 두기에는 금리가 너무 낮았고 주식은 위험해 보였습니다. 뭔가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유튜브에서 소자본 창업 관련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100만 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분식집 창업, 주부도 할 수 있는 떡볶이 장사, 월 1,000만 원 버는 분식집 사장님의 하루 같은 제목들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한 영상에서 본 20대 청년의 성공담이 인상 깊었습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떡볶이 가게를 차렸는데 SNS 마케팅으로 대박이 났다는 내용이었죠. 그는 분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 장사예요. 한국 사람치고 떡볶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 영상을 본 후 며칠 동안 분식집 창업에 대해 조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정말 많은 성공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주부가 떡볶이 장사로 아파트를 샀다는 이야기, 퇴직 후 분식집 창업으로 제2 인생을 시작했다는 사연들이 넘쳐났습니다. 무엇보다 매력적이었던 것은 초기 투자 비용이 적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비 3천만 원, 인테리어비 5천만 원, 장비비 3천만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총 1억 원 정도의 투자로 월 2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니 간호사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제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음식 장사 해본 적이 있어? 간호사 일과는 완전히 다른 분야잖아.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여보, 나는 32년 동안 환자들 돌보면서 세심함을 기른 사람이야. 음식 장사도 결국 사람을 대하는 일 아닌가? 입지 선정도 신중하게 했습니다. 집 근처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를 타겟으로 정했죠. 학생들이 주 고객층인 분식집에는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목고와 대형 학원들이 몰려 있어서 오후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에는 학생들로 북적였거든요. 마침 대치동 학원가 중심가에 20평 규모의 상가가 나왔습니다. 권리금 7천만 원에 월세 500만 원이었죠.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입지가 워낙 좋아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으니까요. 프랜차이즈 본부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엄마손 떡볶이라는 브랜드였는데
SNS에서 인기가 높고 젊은 층의 입소문이 좋다고 했습니다. 가맹비는 3천만 원이었지만 메뉴 개발부터 운영, 노하우까지 모두 제공해 준다고 해서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맹점 설명회에 참석했을 때 본부 직원의 설명이 정말 설득력 있었습니다. 분식은 경기에 관계없이 항상 수요가 있는 업종입니다. 특히 저희 브랜드는 차별화된 레시피로 재방문율이 80%에 달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매출 자료도 인상적이었죠. 비슷한 입지의 다른 가맹점들이 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테리어도 본부에서 직접 담당한다고 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500만 원의 설계비를 내면 전문 업체에서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 예쁘게 꾸며준다는 것이었죠. 주방 설비와 테이블, 의자까지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제공해 준다고 했습니다. 메뉴 교육도 일주일간 받았습니다. 본부 직영점에서 실제로 조리를 배우고 재료 손질부터 서빙까지 전 과정을 익혔죠. 떡볶이 소스의 황금 비율, 튀김, 기름의 적정 온도, 순대를 맛있게 삶는 방법까지 세세한 노하우들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준 것은 제 성격이었습니다. 32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사람들을 세심하게 돌보는데 익숙했거든요.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알아채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런 서비스 정신이 분식집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업 준비를 하면서 가장 기대되었던 것은 SNS 마케팅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학생들은 모든 정보를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얻는다고 했거든요. 예쁘게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입소문이 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2020년 8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개업을 앞둔 저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간호사에서 사장님이 되는 순간을 꿈꾸며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성공한 모습을 상상했죠. 그때만 해도 그 모든 꿈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개업을 한 달 앞두고 저는 본격적인 마케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요즘은 SNS 없이는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인스타그램과 틱톡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예쁘게 찍고 대치동 맛집, 학원가 분식, 엄마손, 떡볶이 같은 해시태그들을 열심히 연구했죠. 특히 다른 성공한 분식집들의 SNS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어떤 각도에서 음식 사진을 찍는지, 어떤 문구를 쓰는지, 어떤 시간대에 포스팅을 올리는지까지 세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 사진 촬영 강의까지 듣고 조명과 소품까지 준비했어요. 인테리어가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본부에서 파견한 인테리어 업체가 정말 예쁘게 꾸며줬거든요. 파스텔 톤의 분홍색과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준 내부. 인테리어는 마치 인스타그램에서 본 유명한 분식집들과 비슷했습니다. 특히 포토존으로 만든 코너는 학생들이 셀카 찍기 좋게 디자인되어 있었죠. 메뉴판도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기본 떡볶이부터 치즈 떡볶이, 로제 떡볶이, 불닭 떡볶이까지 다양한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튀김류도 오징어 튀김, 만두 튀김, 야채 튀김, 고구마 튀김 등 10여 가지를 구비했죠. 순대와 어묵, 김밥까지 합치면 총 30여 개의 메뉴였습니다. 가격 책정도 신중하게 했습니다. 기본 떡볶이는 3,000원, 치즈 떡볶이는 4,000원으로 학생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세트 메뉴도 만들어서 떡볶이와 튀김, 음료를 함께 주문하면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객단가를 높이려고 했죠. 직원 교육도 철저히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했는데 모두 근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또래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친절한 서비스와 빠른 서빙, 그리고 SNS용 사진 촬영까지 도와줄 수 있도록 교육했습니다. 개업 전 시식회도 열었습니다. 동네 지인들과 간호사 동료들을 초대해서 맛을 보여드렸죠. 반응은 대체로 좋았습니다. 정말 맛있다. 시판 떡볶이와는 차원이 달라. 이 정도면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같은 긍정적인 평가들을 들으니 자신감이 더욱 생겼습니다. 본부에서도 개업 지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개업 첫 주에는 본부 직원이 직접 나와서 운영을 도와주고 첫 달 동안은 매출 분석과 개선점을 찾아준다는 것이었죠. 또한 개업 이벤트로 일주일간 모든 메뉴를 반값에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준비했습니다. 마케팅 계획도 세세하게 짰습니다. 근처 학원들의 전단지를 돌리고 학생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지하철역 입구에서 시식 이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첫 달 동안은 매일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콘텐츠를 올려서 온라인 인지도를 높이려고 했죠. 특히 기대했던 것은 먹방 유튜버와의 협업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소개해준 구독자 10만 명짜리 먹방 유튜버가 개업 둘째 주에 방문해서 리뷰 영상을 찍기로 약속했거든요. 협찬비로 100만 원을 내야 했지만 그 정도 홍보 효과라면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료 공급처도 본부에서 일괄 관리해 준다고 해서 편했습니다. 떡볶이 떡부터 소스, 튀김가루까지 모든 재료를 본부 지정 업체에서 공급받기로 했죠. 가격은 시장가보다 조금 비쌌지만 품질이 균일하고 배송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회계 시스템도 최신식으로 구축했습니다. POS 시스템을 도입해서 매출 관리부터 재고 관리까지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죠. 카드 결제는 물론이고 모바일 결제까지 가능하게 해서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했습니다. 개업 일주일 전 보건소 위생검사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간호사 출신답게 위생관리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손 씻기부터 식재료 보관까지 병원에서 배운 감염관리 노하우를 적용했습니다. 가족들도 제 도전을 응원해줬습니다. 대학생인 딸이 엄마, 요즘 분식집 정말 인기 많아. 친구들도 맛있는 떡볶이집 찾으러 다니는데 엄마 가게 대박 날 것 같아라고 격려해줬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간호사 동료들도 부러워했습니다. 명희야, 너 정말 용감하다. 나도 퇴직하면 뭔가 해보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더라. 그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으니 제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개업 전날 밤 가게를 둘러보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주방, 예쁘게 꾸며진 홀, 정성스럽게 만든 메뉴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정말로 사장님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여보, 정말 대단해. 이 정도면 분명히 성공할 거야 라며 격려해 줬습니다. 그동안 투자한 총 1억 5천만 원이 아깝지 않을 만큼 완벽한 준비를 마쳤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상상했습니다. 학생들로 북적이는 가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 하루 매출 100만 원을 달성하는 모습을, 그리고 성공한 분식집 사장으로 방송에 나가는 제 모습까지 모든 것이 현실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성공한 사례들만 보고 실패한 경우들은 보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SNS에서 본 화려한 성공담들 대부분이 과장되거나 일시적인 것들이었다는 것을, 진짜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2020년 9월 1일 드디어 엄마손 떡볶이 대치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 첫날 아침 일찍부터 가게로 나가서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떡볶이 소스를 끓이고 튀김 반죽을 준비하고 김밥을 만들면서 첫 손님을 기다렸죠. 오전 10시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지만 첫 손님이 들어온 것은 낮 1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근처 중학교 학생 3명이었는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메뉴판을 살펴보더니 떡볶이 한 접시와 오징어 튀김을 주문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첫 번째 음식을 손님에게 내드리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맛있어요. 학생들의 엄지척을 받았을 때의 그 기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간호사로 일할 때 환자들에게 고마움을 받을 때와는 또 다른 종류의 보람이었죠. 내가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첫 주는 개업 이벤트 기간이라 모든 메뉴를 반값에 제공했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죠. 특히 학원 수업이 끝나는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는 정말 바빴습니다. 아르바이트생 2명과 함께 쉴 새 없이 음식을 만들어도 모자랄 정도였어요. 둘째 주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소개해준 먹방 유튜버 떡볶이킹이 방문한 것입니다. 구독자 12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였는데 제 가게를 찾아와서 메뉴를 하나씩 먹어보며 리뷰를 했습니다. 우와, 이 떡볶이 진짜 맛있는데요? 소스가 정말 독특해요. 달콤하면서도 매콤하고 뒷맛이 깔끔하네요. 유튜버의 극찬을 들으니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정성껏 만든 치즈떡볶이를 이거 완전 미쳤다. 진짜라고 평가할 때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영상이 업로드된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회수가 10만 뷰를 넘어서면서 댓글들이 쏟아졌거든요. 여기 어디예요? 대치동 가면 꼭 가봐야겠다. 사장님 너무 친절하시네요. 같은 반응들을 보니 마케팅 대성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영상이 나간 후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평균 50만 원 정도였는데 유튜브 방송 이후로는 100만 원을 넘기는 날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150만 원까지 매출을 올린 적도 있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SNS 효과였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하루에 100명씩 늘어났고 학생들이 음식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만든 포토존에서 셀카를 찍는 손님들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고객이 있었습니다. 근처 대치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었는데 처음 왔을 때 사장님, 여기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제 인생 떡볶이예요 라고 말해줬거든요. 그 후로 거의 매일 와서 떡볶이를 먹었는데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단골 그룹이 되었습니다. 10월에 들어서면서 매출이 더욱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월 매출이 2천만 원을 넘어섰거든요. 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를 제외하고도 월 5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나왔습니다. 간호사로 일할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돈을 버는 셈이었죠. 남편도 제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해. 이런 성공을 누가 예상했겠어? 딸도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가 대치동에서 떡볶이집 하시는데 완전 핫플레이스야 라고 말하는 걸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본부에서도 제 가게를 성공 사례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규 가맹점주들이 벤치마킹하러 오기도 했고 본부 직원들이 대치점은 정말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라며 칭찬해 줬어요. 심지어 가맹점주 워크숍에서 성공 사례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습니다. 직원들도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시간대에는 정신없이 일해야 했지만 우리 가게 정말 인기 많아요. 다른 분식집들이 부러워해요 같은 말을 하며 즐겁게 일했습니다. 매출이 좋으니 아르바이트비도 인상해 줄 수 있었거든요. 가장 기뻤던 순간은 첫 번째 리뷰가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대치동 숨은 맛집 발견. 엄마 쏜 떡볶이라는 제목의 포스트였는데 사진도 예쁘게 찍고 글도 정성스럽게 써주셨더라고요. 그 포스트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주문도 늘어났습니다. 배달 앱에 등록한 후 배달 주문이 하루에 10여 건씩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매장에서 먹는 손님들과 배달 주문까지 합치니 하루 종일 바빴지만 그만큼 매출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자부심을 느꼈던 것은 단골 고객들이 생겼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름까지 외울 정도로 자주 오는 학생들이 10명도 넘었거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맛있게 해주세요 같은 인사를 받을 때마다 이 일을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처 상인들도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식집 사장님, 장사 정말 잘 되시네요. 우리 동네에 활기가 생겼어요 같은 말들을 들으니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11월 말 개업 3개월을 맞으며 매출을 정리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월 평균 2,500만 원의 매출에 순이익 700만 원. 투자금 회수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이런 속도라면 1년 반 정도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대박 났네. 남편과 함께 매출표를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32년간 월급쟁이로 살다가 처음으로 사업가가 된 기분이었죠. 성공의 단맛을 확실히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성공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인지 몰랐습니다. SNS 트렌드의 변화, 경쟁업체의 등장, 임대료 상승 같은 위험 요소들은 전혀 고려하지 못했죠. 달콤한 성공의 맛에 취해서 앞으로 닥칠 시련들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2021년이 시작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전날 매출을 확인하고 SNS 반응을 체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성공에 대한 확신이 저를 더욱 적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1월에도 겨울방학 특수 덕분에 매출이 꾸준했습니다.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방학 중에도 계속 와줬고 새로운 고객들도 입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까지 늘어나서 하루 매출이 200만 원을 넘긴 날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자랑스러웠던 것은 온라인 평점이었습니다. 네이버 평점 4.7점, 구글 평점 4.8점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리뷰들도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사장님이 정말 친절해요. 떡볶이 맛이 일품이에요. 분위기도 좋고. 사진 찍기도 좋아요 같은 내용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리뷰가 있었습니다. 간호사에서 분식집 사장님이 되신 것 같은데 정말 세심하고 친절하세요. 위생 관리도 완벽하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져요 라는 내용이었죠. 제 전직이 알려지면서 더욱 신뢰감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성공에 힘입어 저는 확장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20평 규모로는 늘어나는 손님들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자리가 부족해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마침 옆 상가가 비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0평 규모였는데 제 가게와 합치면 30평의 넓은 공간이 될 수 있었죠. 권리금 5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비싸긴 했지만 매출 증가를 생각하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확장 계획을 세우면서 메뉴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분식 메뉴 외에 치킨, 피자, 파스타 같은 양식 메뉴도 추가하려고 했죠.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메뉴들을 조사해 보니 이런 퓨전 메뉴들이 트렌드였거든요. 직원도 충원했습니다. 기존 아르바이트생 2명 외에 주방을 전담할 조리사 1명을 정직원으로 고용했어요. 요리학원 출신의 20대 젊은 남성이었는데 새로운 메뉴 개발에도 관심이 많아서 좋은 파트너가 될 것 같았습니다. 마케팅도 더욱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광고를 시작했고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도 모집했어요. 월 광고비로 300만 원씩 투자했지만 그만큼 새로운 고객들이 계속 유입되었습니다. 특히 틱톡 마케팅에 공을 들였습니다. 음식 만드는 과정을 재미있게 편집해서 올리면 조회수가 몇만 뷰씩 나왔거든요. 56세 사장님의 떡볶이 만들기라는 콘텐츠가 바이럴 되면서 팔로워가 10,000명을 넘어섰어요. 2월부터는 새학기 특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전학 온 학생들과 신입생들이 주변 탐색을 하면서 제 가게를 발견하게 되었죠. 입소문이 더욱 퍼지면서 하루 평균 매출이 150만 원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본부에서도 제 가게에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규 가맹점주 교육 시 필수 방문 코스로 지정되었고 본부 임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운영 노하우를 묻기도 했어요. 대치점 사장님은 정말 타고난 상인이세요 라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자존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성공한 중년 창업 사례로 소개하겠다며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방송에 나가서 늦은 나이에도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가족들도 제 성공을 더욱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딸이 대학 친구들과 함께 가게를 찾아와서 우리 엄마가 대치동 핫플레이스 사장님이야 라고 소개할 때는 감격스러웠어요. 남편도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마누라가 사업 천재야 라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간호사 동료들과의 모임에서도 저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 내 갈등이나 힘든 업무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로서 창업 조언을 해주는 입장이 되었죠. 명희야, 너 정말 용기 있게 잘 결정했네. 우리도 퇴직하면 뭔가 해봐야겠어 라는 부러움 섞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선택을 잘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3월에는 정말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예비 창업자가 제 가게를 벤치마킹해서 비슷한 매장을 차리고 싶다며 컨설팅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컨설팅비로 500만 원을 제시했는데 제 노하우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인정을 받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확장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기존 가게와 옆 상가를 터서 30평의 넓은 공간으로 만들었죠. 좌석도 20석에서 40석으로 늘리고 주방 공간도 확장해서 더 많은 메뉴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메뉴 개발도 성공적이었습니다. 떡볶이, 피자, 치즈 핫도그, 크림 파스타 같은 퓨전 메뉴들이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끌었어요. 특히 제가 직접 개발한 간호사표 영양 떡볶이는 시금치와 당근을 넣어 건강함을 강조한 메뉴였는데 건강을 중시하는 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4월 확장 오픈과 함께 매출이 급상승했습니다. 하루 평균 200만 원, 주말에는 300만 원까지도 매출을 올렸어요. 월 매출이 5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순이익도 1,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간호사 월급의 5배가 넘는 돈을 버는 셈이었죠. 여보, 이런 성공을 누가 예상했겠어? 남편과 함께 매출표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1년도 안 되어서 투자금을 거의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성공의 정점에서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체인점 확장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구 다른 학원가나 분당, 일산 같은 곳에 지점을 내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심지어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독립해서 자체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야말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SNS 트렌드와 유행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임대료 인상과 경쟁업체 등장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2021년 5월 처음으로 불안한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던 매출이 주춤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하루 평균 매출이 2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SNS 반응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포스팅에 달리는 좋아요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새로운 팔로워 유입도 거의 없었어요. 틱톡 동영상 조회수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단골 고객들의 방문 빈도가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오던 학생들이 일주일에 2~3번만 오기 시작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요즘 새로 생긴 가게들이 많아서 여러 곳을 가보고 있어요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주변 상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 가게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신전 떡볶이가 오픈했고 바로 맞은편에는 엽기 떡볶이가 들어섰습니다. 둘 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여서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죠. 경쟁업체들의 마케팅 전략도 공격적이었습니다. 신전 떡볶이는 개업 기념으로 한 달간 모든 메뉴를 반값에 제공했고 엽기 떡볶이는 인기 아이돌을 모델로 한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을 벌였어요. 제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도 브랜드 파워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배달 시장의 변화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배달 주문이 급증하면서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배달 전용 할인 이벤트를 연달아 내놓기 시작했거든요. 배달의 민족 앱을 열어보면 할인 쿠폰과 이벤트가 넘쳐났는데 저희 같은 개인 업체는 그런 마케팅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6월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난 것이었어요. 떡볶이보다는 치킨이나 햄버거, 타코야키 같은 다른 음식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음식 사진들도 떡볶이보다는 다른 메뉴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틱톡 알고리즘의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조회수가 잘 나오던 제 콘텐츠들이 갑자기 노출되지 않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영상을 올려도 몇백 뷰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알고리즘이 바뀌면서 기존 크리에이터들에게 불리해진 것 같았어요. 직원들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손님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전만큼 바쁘지 않네요. 라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중 한 명은 아예 다른 알바 자리를 알아보고 있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고정비 부담이었습니다. 확장하면서 임대료가 월 8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직원 인건비도 월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고정비를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죠. 7월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잠시 매출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오히려 더 줄어들었어요. 학생들이 여행을 가거나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식 횟수가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물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내년부터 임대료를 인상해야겠습니다.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월세를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었어요. 50%나 되는 대폭 인상이었습니다. 임대료 인상 이유를 들어보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가게가 성공하면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었고 그 덕분에 임대료도 같이 올랐다는 것이었거든요. 제 성공이 역설적으로 제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급하게 수지 분석을 해봤지만 결과는 암울했습니다. 현재 매출 수준에서 인상된 임대료를 감당하려면 최소 월 5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필요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어요.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매출을 다시 늘리기는 어려웠습니다. 8월에는 더욱 절망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가게 바로 옆에 청년다방이라는 새로운 컨셉의 분식집이 오픈한 것이었어요. 레트로 감성을 내세운 인테리어와 독특한 메뉴로 젊은 층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무엇보다 SNS 마케팅에 능숙한 젊은 사장이었어서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죠. 청년다방의 성공을 지켜보며 뼈아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음식 맛이나 서비스의 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끊임없이 변화하는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어도 젊은 감각의 마케팅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9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매출 회복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신입생들은 이미 새로운 핫플레이스들을 찾아다니고 있었고 기존 학생들도 다양한 선택지 때문에 제 가게에만 의존하지 않았어요. 그달 매출은 월 2천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고정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수준이었죠.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달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몇 개월 안에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도 무거워졌습니다. 여보, 장사가 예전만 못한 것 같은데 괜찮아? 남편의 걱정 어린 질문에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곧 회복될 거야.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면 될 거야. 마케팅만 잘하면 다시 손님이 올 거야 같은 희망적인 생각들로 현실을 부정하려 했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매출 감소, 고정비 증가, 경쟁 심화, 트렌드 변화.
모든 지표들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도 저는 그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성공의 기억에 취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어요. 2021년 10월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월 매출이 1,500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적자폭이 더욱 커졌어요. 임대료 800만 원, 인건비 1,000만 원, 재료비와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월 고정비가 2천만 원이 넘었는데 매출이 그에 못 미치니 매달 500만 원씩 손실이 누적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직원 정리였습니다. 정직원으로 고용했던 조리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퇴직금을 지급했어요. 아르바이트생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습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는 벅찼지만 인건비를 줄이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거든요. 메뉴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동안 개발했던 퓨전 메뉴들은 재료비 대비 판매량이 저조해서 모두 없앴어요. 기본 떡볶이와 튀김류 위주로 단순화했지만 이미 고객들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간 후였습니다. 마케팅비도 대폭 삭감해야 했습니다. 월 300만 원씩 투자하던 온라인 광고를 모두 중단했어요. SNS 관리도 예전처럼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키며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기에도 벅찼거든요. 11월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물주가 찾아와서 사장님, 임대료가 2달째 밀렸는데 언제 주실 건가요? 라고 물었던 것이에요. 매출이 부족해서 임대료를 밀릴 수밖에 없었지만 건물주에게는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장사가 잠시 어려운 상황이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회복될 테니까요. 제가 사정하며 말했지만 건물주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사장님, 장사가 안 되면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다른 임차인도 대기 중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년 반 동안 정성껏 갖고 온 가게를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계속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더 버티기는 불가능했거든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단골 고객들이 하나씩 발걸음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거의 매일 와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던 학생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가끔 만나면 미안한 듯 요즘 바빠서 못 왔어요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가게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12월 연말이 다가오면서 마지막 희망을 걸어봤습니다. 송년회나 연말 모임 특수를 기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로 오히려 매출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일반 고객들마저 외출을 자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달 매출은 1,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개업 이후 최악의 기록이었어요. 전기료와 가스비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대금도 밀리기 시작했죠. 2022년 1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났고 밀린 임대료는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연체 통지서가 날아왔고 각종 공과금도 체납 상태였어요. 남편과의 마지막 상의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그만둬야 할 것 같아. 더 버티면 빚만 늘어날 거야. 남편의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아직 포기하기는 일러.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거나 마케팅 방법을 바꾸면 될지도 몰라. 저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숫자 앞에서는 어떤 희망도 무력했습니다. 결국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2월 말까지 정리하기로 하고 단골 고객들과 주변 상인들에게 폐업 소식을 알렸어요. 정말 아쉽네요. 사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같은 안타까운 반응들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비와 시설물 처분도 예상보다 어려웠습니다. 코로나로 외식업계 전반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중고 장비를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설치할 때 5천만 원을 들인 주방 장비들을 1,000만 원에도 팔기 어려웠어요.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손님들과 찍은 사진들, 긍정적인 리뷰들, SNS에 올렸던 추억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지막 영업일인 2월 28일 몇몇 단골 고객들이 찾아와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에 또 다른 일 하시면 꼭 찾아갈게요. 같은 말들을 들으며 그동안의 시간이 모두 헛되지는 않았다는 위안을 받았어요. 문을 닫고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보는 순간 1년 반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공의 기쁨도 있었고 보람도 있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난 도전이었어요. 총 투자금 1억 5천만 원 중에서 장비 처분과 권리금 회수로 3천만 원 정도만 건졌습니다. 1억 2천만 원의 손실과 함께 밀린 임대료 3천만 원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는 1억 5천만 원의 빚을 진 셈이었어요. 폐업 신고를 하러 세무서에 갔을 때의 참담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1년 반 전에는 희망에 차서 사업자 등록을 했었는데 이제는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폐업 후 몇 달 동안 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58세의 나이에 1억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다시 구직 시장에 나서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고 하루 종일 집에만 앉아 있으면서 지난 일들을 후회했습니다. 그때 확장하지 않았다면, 임대료 인상을 미리 예상했다면, SNS 트렌드 변화에 더 빨리 대응했다면 같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가장 힘든 것은 경제적 압박이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손실과 함께 생활비도 바닥났거든요. 그동안 분식집 매출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수입이 끊기니까 당장 다음 달 생활비도 걱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여보,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나이도 있고 빚도 있으니까 일단 일부터 구해야지라고 말했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58세에 다시 취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구직 활동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나이 제한 때문에 지원조차 할 수 없는 곳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나마 지원 가능한 곳들도 급여가 턱없이 낮았어요. 간호사 경력이 있긴 했지만 몇 년 공백기가 있어서 바로 임상에 복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요양원에서 야간 간병사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수간호사였던 제가 이제는 야간 간병사가 되어야 했어요. 첫 출근 날 아침 간병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야간 간병사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었는데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버거웠어요. 월급은 150만 원 정도였는데 한때 월 1,500만 원을 벌었던 기억과 비교하면 정말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의 소중함과 보람을 다시 느끼게 된 것이에요. 32년간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고 어르신들도 간병사님이 정말 전문적이에요 라며 고마워해 주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셨는데 유독 저에게만은 간호사님이라고 부르시며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그분을 돌보면서 제가 왜 간호사가 되었는지, 사람을 돌보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힘들고 급여도 적었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탓하고 후회하는 시간이 많았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보, 우리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해본 것도 의미가 있어라는 남편의 말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조금씩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밀린 임대료와 각종 부채를 장기분할 상환으로 조정하고 매월 조금씩 갚아 나가기로 했어요.
완전히 갚으려면 10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희망은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가치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성공과 실패, 돈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했다면 이제는 그런 기준들이 얼마나 허상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가 아니라 건강하게 일하며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나는 동료들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각자 다른 사연으로 이곳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모두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나이든 간병사 선생님은 인생은 길어. 한 번 넘어졌다고 끝이 아니야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밤 순찰을 돌다가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는 단순히 경쟁업체나 트렌드 변화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성급한 확장과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제 판단 착오였어요. 성공했을 때 겸손함을 잃고 더 큰 욕심을 부린 것,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간호사로서는 세심했던 제가 사업에서는 왜 그렇게 무모했는지 반성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요양원에서 일하며 느낀 보람과 어르신들에게 받은 고마움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2023년이 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야간 간병사로 일한 지 1년이 넘으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안정되었어요. 더 이상 과거의 성공과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일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간병사 일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보람을 느끼며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혼자 계시던 80세 할머니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키셨는데 제가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후송한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 할머니의 자녀분들이 간병사님 덕분에 어머니가 살았어요 라며 눈물로 고마워하실 때 분식집에서 매출을 올릴 때와는 차원이 다른 보람을 느꼈습니다. 동료 간병사들도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명희 선생님은 정말 전문적이에요. 경험이 다르니까. 어르신들도 안심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경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양원장님도 제 일하는 모습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오간병사님, 정말 성실하고 전문성도 뛰어나시네요. 낮 시간대 책임 간병사로 일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해 주셨죠. 야간에서 주간으로 옮기면서 급여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택시기사로 일을 시작하면서 가게 수입이 늘어났거든요. 둘이 합쳐서 월 4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는데 검소하게 살면서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가족 관계였습니다. 분식집을 운영할 때는 너무 바빠서 가족과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겨서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딸이 엄마, 요즘 표정이 훨씬 편안해 보여라고 말해줄 때 정말 기뻤습니다. 특히 남편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겪으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인생이 뭔지 알겠네라는 남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2023년 가을 우연히 예전 간호사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명희야, 여기서 뭐해? 라고 물어봤어요. 간병사 일하고 있어라고 답하는 제 모습이 초라할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분식집 사업 실패하고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왔어. 어르신들 돌보는 일이 정말 보람 있더라. 그 동료는 그래도 너는 도전해 봤잖아.
나는 그런 용기도 없었는데라며 오히려 부러워했습니다. 그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았습니다. 실패는 창피한 게 아니라는 것을, 도전하지 않고 안전한 길만 가는 것보다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해본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부자가 된 분, 평생 공무원으로 안정적게 사신 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사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느꼈어요.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는 돈이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한 할아버지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간병사님, 나는 평생 장사해서 돈 많이 벌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가장 소중했어.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추억은 영원하거든.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2024년 봄, 저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제 경험을 글로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이에요. 혹시 저처럼 중년에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블로그를 개설해서 50대 간병사의 창업 실패 체험기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시작했어요. 분식집 창업부터 실패, 그리고 재기까지의 과정을 솔직하게 썼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댓글로 공감과 격려를 보내주셨어요.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댓글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치킨집 창업했다가 망했는데 완전 공감돼요. 중년 창업의 현실을 너무 잘 써주셨네요. 같은 반응들을 보면서 제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덕분에 성급한 창업 계획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지금도 저는 요양원에서 간병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록 화려한 성공은 아니지만 매일매일이 의미 있고 보람이 있어요. 어르신들의 건강이 호전될 때마다, 가족분들이 고마워하실 때마다 진정한 성취감을 느낍니다.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빚을 다 갚으려면 아직 몇 년이 더 걸리겠지만 매월 꾸준히 갚아나가고 있어서 희망이 보입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한 것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제가 꿈꾸는 것은 소박합니다. 건강하게 일하면서 빚을 모두 갚는 것, 언젠가 손주가 생기면 용돈이라도 줄 수 있는 할머니가 되는 것,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중년 창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유행에 민감한 외식업은 더욱 그래요. SNS 성공 사례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안정을 희생하면서까지 무모한 도전을 하지 마세요. 저는 성공의 욕심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습니다. 건강한 가족, 안정적인 수입, 평온한 마음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저처럼 실패를 경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에요. 제 실패담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화려한 성공보다는 꾸준한 행복이, 큰 돈보다는 작은 보람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을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돌아가지 마시고 지금 가진 것들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실패담이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